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새벽 경기도 부천의 유흥가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까지 벌인 사건 보셨을 겁니다. 자, 인질극 영상을 찾아보시면 찔러서 죽일 거야, 죽을 거야, 우리 둘이 조용한 곳으로 가게 놔둬! 막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피해 여성은 옆에서 막 울부짖고 있었죠. 특히나 이 남성 범행 당일 피해자 사진을 들고 부천 일대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면서 뒤쫓고 있었다는 건데, 자, 천만다행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 했다는군요. 자, 사형만이 사죄를 받을 길이다. 내 주제에 무슨 변호사냐 했던 이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검찰 공소장에 왜곡이 많다면서 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습니다. 자, 처음 본 10대 여학생 뒤에 다가가서 이 몰래 소변을 보고 도망을 친 남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놀랍게도 1심,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자, 결국 이 대법원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오늘 오전 6시쯤에 서울에 잠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첫눈이죠. 지난해보다 무려 한 달 일찍 내린 거라는데, 자, 진짜 가을은 이렇게 건너뛸 생각인 걸까요?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 유흥비로 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6시쯤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자고 있어서 못 봤거든요. 혹시 양 변호사님 첫눈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고요. 예. 공식적으로 첫눈은 서울의 관측소의 직원이 봤을 때만 첫눈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눈을 여러분들은 놓치신 게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나는 오늘 또 눈도 잠깐 내렸지만 또 비랑 같이 섞여서 내려가지고 제가 그 날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이런 첫눈은 인정할 수 없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정말 억울한 게요. 예. 6시에 택시 하나 있었는데 자느라고 못 봤습니다. 이런. 아니, 새벽 6시, 아침 6시에 택시를 타고 계셨다고요? 네, 어디 좀 급히 갈 일이 좀 있었어요. 아우, 네.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무슨 또 아직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곧 볼 거예요. 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딱 걸린 슬리퍼. 자, 이 보험 사기 일당에 관한 또 사건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범행을 해왔다는데, 야, 이 보험금이 수억 원대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17회에 걸쳐서 고의 사고를 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의 대도시 주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진로를 변경하는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챙긴 합의금과 수리비가 5억 원이 넘습니다. 주범은 4명인데 공범은 64명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고 당시 이 보험 사기 피해자들의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차가 그냥 슬금슬금 오길래 아니 저 차가 왜 자꾸 우리 차에다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거야. 저거 사고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받으면 보통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얘들이 차를
지금도 영상이 나갔는데 그 피해 차량 그러니까 보험 사기 일당이죠. 젊은 20대들이었고 차 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네, 뭐 사전에 미리 이제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문제는 이들이 무슨 한 가족이나 이랬던 게 아니고요. 결국 온라인에서 이제 모집한 공범들이었다. 이 대목에서 이게 굉장히 진화된 범죄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공범들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모집을 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이 64명에 달하는 공범들이 지금 이 사건을 저지른 거고요. 예. 적게는 한 건당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참여를 했고요. 뭐 그 제안을 할 때 편법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겠느냐 아니면 합법으로 조금 벌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 앞서 뒷목 잡고 나오는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사고 딱 부딪혔습니다. 저 앞에 하얀색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블러를 쳤는데 아유 하면서 막 허리 잡고 뭐 뒷목 잡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차 어디 부딪힌 거야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차 안에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양 변호사님. 자, 이런 공범들 모집할 때 무슨 은어를 쓴다고요? 디귿 키역 뭐의 앞에 글자일까요? 여기 뒤쿵이라고 합니다. 뒤쿵. 예, 저렇게 이제 차량이 들이받친다라는 뜻에서 뒤쿵이고요. 영어로 DK라고 적기도 하는데요. 저는 모집 그 공고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보면 디귿 키역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공격 수비로 또 나뉘어서 모으기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다는 쪽도 있는 걸 봐서 들이받치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세상에 저걸 보고 지금 저희가 알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저게 그거구나 하지 저렇게 보면 이게 누가 보험 사기 일당을 모집하는 공고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교수님 그럼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잡힌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안 잡히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차도 바꾸고 사람 조합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검거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는데 문제는 아까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사고로 등록을 하면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치료비를 보험료로 받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지금 저기 나옵니다. 예. 신발에 지금 찍혀 있는 저런 독특한 문양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사람이 계속 저런 문양의 신발을 신고 병원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죠. 아하, 저 왜 꼭 저 똑같은 슬리퍼만 신고 있었을까? 거기서 의심이 시작된 거였군요. 야, 진짜. 아니, 손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뭐 5억인가 타냈다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뭐 기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게 주범 4명인데 그 4명 중에 2명은요. 인터넷 도박비 때문에 이런 범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범죄 수익을 일부는 이제 빚을 갚는 데 쓰고요. 또 다시 또 도박에 썼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유흥비로 다 탕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자들이 재력가 행세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흥비로 탕진한 그 4명 중에 2명은요. 이른바 그 만수르 세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어떤 그 세트 이런 것들도 뭐 사고요. 뭐 적게는 500~600만 원 양주 세트도 마시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이 업소에서는 또 아주 최고급 또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뭐 술도 사서 돌리기도 하고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자, 뭐 처음 이 만수르 세트 이게 나온 게 버닝썬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저자들이 얘기하는 만수르 세트 뭐 1,000만 원 당연히 큰 돈이죠. 근데 버닝썬에서 나왔을 때 양 변호사님 그 세트는 1억 원이었잖아요. 그러게요. 약간 저렴한 세트 같은데 1,000만 원이 저렴해요.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예. 세트에 비하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도 정상적인 어떤 뭐 수입,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을 마실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당연히 가졌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벌어서 쉽게 쓴다는 유혹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지난해 적발된 것만 3,830억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전체 보험 사기 금액에서도 한 42%가 넘게 이 자동차 보험 사기가 차지하고 있다니까 진짜 이 정도면 사회 문제 아닐까요? 예. 예.
손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짜 외제차를 타고 있다. 그리고 또 사고 그 피해 차량에서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전부 다 뭐 범죄이거나 보험 사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정식으로 처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이제는 이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조치를 하거든요. 뭐 돈을 아주 쉽게 범죄를 통해서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전과가 추가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이다. 자, 이게 인천의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중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혐의는 놀이터 기물파손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청원을 보면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가보니까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초등학생 5명을 갖다가 무슨 아이들이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놀이터에 뭐 가서 놀았던 것뿐인데 손 변호사님 네. 관리실에다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감금을 해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끌려가서 갇히게 된 거죠. 당시 6시 반 정도, 저녁 6시 반에 원래 집에 돌아오는데 안 와서 전화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전화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걱정을 하죠, 요즘 세상에. 그런데 7시 좀 넘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지금 아이를 상대로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좀 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관리실로 가봤더니 5명의 초등학생이 잡혀 있었고 막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기물파손으로 아이들이 잡혀 있냐? 당시 이제 입주민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 아파트 아이가 아닌데 여기 와서 놀고 있다. 이건 원래 놀 수 없다라고 한 것이고요. 애초에 신고는 물건을 파손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는데 CCTV 영상을 봐도 그런 건 없었고 입주민 회장도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동네 아이가 왔기 때문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중간에서 욕도 했고요. 또 휴대폰이나 아이들한테요? 네네,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데려간 겁니다. 욕도 하고 또 휴대폰이나 기타 이제 물건들도 놀이터에 놓고 이제 데려갔기 때문에 결국 부모에게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군요. 핸드폰을 놓고 갔기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예전에 어떤 성우분이 SNS에 이런 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치도곤을 맞았었는데 오늘도 우리 아파트 놀이터엔 주변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 몰려와서 마스크도 없이 놀고 있다. 얘들아 마스크 써.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혹시 이와 유사한 경우인가 싶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자, 이미 말이죠. 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이 입주자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아파트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어떻게 아셨는지 검색어 1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영종도의 그 아파트하고 이 놀러와서 지금 끌려간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아파트하고 제가 진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파트 값이 차이가 좀 나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은 클래스의 아파트예요, 교수님. 응? 그게 아파트 값이 같던지 다르던지 그게 무슨 당연하죠. 이유가 당연하죠.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지금 이 할아버지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너희 어디 사느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도둑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못할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나중에 될 거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지금 관리실에다가 감금시켜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납치 감금이 아니냐.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이분이 주민 대표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대표에게 이렇게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걸 감시를 해야 되는 무슨 권리 같은 게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겁박해서 어디론가 몰고 가가지고
감금시켜 놓으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사달이 있고 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죠. 입주자 대표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예. 이분이 3주 뒤에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아, 예. 소집한 이유는 이 놀이터에 다른 아파트 단지나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조항을 넣자라고 한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입주민들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면서 다 반발했기 그래도 때문에. 진짜 다른 분들은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양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상식이죠, 그게. 그래서 상식이 있으시네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또 한 분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입주민 한 분이. 예. 정말 거기서 왜 이런 조항을 넣자고 하면서 정말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그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어린이나 저희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의 상처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 입주민 한 분이 또 글을 또 대신 올리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이죠. 혹시 본인 어렸을 때나 혹은 자녀분들한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셨으면 한번 채팅창에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 뭐 본인도 뭐 생각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저런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할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과할 생각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의 아이가 대부분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다. 뭐 많아봤자 유치원생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 그 아이들만 이 놀이터를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뭐 주거 침입이다. 건조물 침입이다. 이런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경원 님이 저 어렸을 때 아파트 놀이터 갔다가 아주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단독주택 살았는데 그 당시 동네에 처음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부산 영도다리에서 딱 보면 그 아파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이 입주자 대표 회장 하는 소리처럼 이게 진짜 무슨 뭐 주거 침입 이런 게 됩니까 이거? 주거 침입의 그 법정은 어떻게 되냐면 뭐 선박이나 차량 아니면 방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건조물 공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놀이터는 그냥 맨 땅이잖아요. 물론 땅의 경우도 뭐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에 들어가고 해서 그 마당에 들었을 경우는 이제 그런 위요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곳에 들었을 때는 땅에 들어가서도 주거 침입을 인정한 사례는 있긴 한데 놀이터는 개방된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이걸 어떻게 주거 침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는 진짜 이걸 아니, 백 기자. 그러면은 지금 난 잘못한 거 없다. 지금 계속 그런다잖아요. 사과도 않겠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 정말 관리실로 끌려가 가지고 사실상 감금당했던 납치됐던 그 아이들의 부모도 이거 정말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 지금 애들을 그냥 잡아간 게 아니잖아요. 기물을 파손했다는 죄목이 있었는데 맞아요.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까 기물을 부순 정황이 전혀 없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은 너무 화가 나서 이 주민 대표가 아동 학대를 했다는 입장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아동 학대 혐의 이거 적용 가능한가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좀 보면 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겁을 주는 이런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이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감금이라는 게 꼭 문을 걸어 잠가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즉 손에다가 뭐 수갑을 채우거나 뭐 꽁꽁 묶거나 이렇게 해야만 감금이 아니거든요. 예. 문을 걸어 잠그지 않더라도 예. 나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면 이게 감금죄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적어도 법적으로는 오히려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협박을 하고 뭐 나가지 못하게 잡아둔 게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휘님이 딱 그러시네요. 저런 기억 저 아이들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렇죠. 예. 네, 뭐 트라우마죠. 네, 뭐 너무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할아버지 의도는 무슨 성범죄 위협이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예, 예. 사실 그러다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아이가 혼자 있는데 놀이터 뭐 다른 동네 아이라고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그 조마조마한 상황에 대한 경험은 기억 속에 남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강윤성은 법정에서 흉악범이 아닌데 나를 매도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난 흉악범이 아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범 강윤성 어제 2차 공판에서 방금 그 워딩을 날렸다는 겁니다. 이거 기존 입장을 확 뒤집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면서인데요. 강윤성은 또 이 공판에서 흉악범으로 매도돼서 억울하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울먹이었대요. 네. 자, 손 변호사님. 네. 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데. 자, 뭐 저는 뭐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그 이유가 뭐랍니까? 네. 일단 지난번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를 번복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예. 직접 밝혔어요. 1차 공판 때는 1회 공판 때는 사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 아, 그래서 내가 좀 정신도 몽롱하고 정확히 공소장 내용도 잘 몰랐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재판 후에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정신에 다시 공소장을 찬찬히 보니까 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다퉈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1차 공판 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어서 내가 지금 정신이 좀 몽롱했고 그래서 공소장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약 끊고 나서 제정신 돌아와서 다시 이걸 봤더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걸 왜 그때 확인을 못했지? 이건 사실이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가 그렇게 잘못됐답니까? 일단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지 강윤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전해드릴게요. 예. 제 생각에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돈 빌려달라는데 돈 안 빌려준다 그래서 바로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상식이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불로 몸을 감싸서 목을 조르다 보니까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흉기를 들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게 몸싸움을 거칠게 했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죽은 척 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겁이 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겁을 먹어서 흉기를 들고 확인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또 구구절절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국 저도 교수님 솔직히 그랬습니다. 뭐 갑자기 막 무슨 편지를 막 눈물 없이는 볼 수도 없는 편지를 막 쓰면서 저 같은 놈이 무슨 뭐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형만이 저의 죄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홍지원 기자가 이렇게 딱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그 막 몸을 팍 치고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길래 저 장면이죠. 뭘 잘못 먹었나 저도 순간 했는데 역시나 뭐 본인 주장처럼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는 아마 저 때도 제정신이었을 거예요. 아하.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처음에 체포 검거돼서 1차로 이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저는 돌이킬 수가 없고 사형 선고가 뭐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1차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미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번복을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국민참여재판, 왜냐하면 내가 흉악범이 아니고 억울한 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일반 시민들에게 내가 호소를 해서 지금 형을 줄여보겠다, 이런 이제 심사인 걸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뭐 벌린 일에 대한 통찰 없이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재판을 이리저리 이제 휘두르려고 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대검에서 이제 결국 뭐 포렌식 센터에서 감정 결과 나온 것처럼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참여재판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예.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실 텐데요. 지금 뭐 그럼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일종의 캐릭터 같은 것도 고려하셔서 결국은 국민참여재판이 되면 언론이 달라붙을 거고, 결국 다시 또 이제 본인의 뉴스들이 언론사에 뭐 뉴스에 뭐 신문에 마구 쏟아져 나올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쇼를 한번 해보고 결국 내가 뭐 교도소로 사라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을 예. 지금 이런 공식적인 뭐 제대로 된 절차를 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채팅창 막 온갖 지금 성토를 하고 계세요, 양 변호사님.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도 뭐 교수님 분석하신 거 전부 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서 굳이 더 하자면 이 사람 굉장히 사회 기존권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언론 기자들을 향해서도 마이크를 발로 차는 정말 초유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예. 수사기관이나 뭐 재판 과정, 법원에 대해서도 그런 불신들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은 못 믿겠다. 그러니 이쪽 국민들을 상대로 내 얘기를 직접 해보겠다, 이런 심산일 텐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저지른 죄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또 자기도 착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손 변호사님, 제가 말이죠.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저 장담컨대 국민참여재판하면 배심원 9명 과반 이상이 저는 이건 사형 의견을 낼 거라고, 저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제 배심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를 저희가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동안 이 국민참여재판을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 부분에는 상당히 좀 잔혹한 뭐 인권을 유린하거나 아니면 참혹하게 누군가를 살해한 예. 그런 범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온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들이 어허. 종종 있었죠. 예. 하지만 반대로 이런 흉악범죄, 여러 명을 죽인 이런 잔혹한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 거쳤을 때 형량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2019년에 그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진주에서 불 지르고 그렇죠. 이제 주민들을 공격한 5명을 네, 살해했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1심에서 9명 배심원 중에 8명이 사형 의견 냈고요. 아하. 또 최근 추세대로 1심 재판부 역시 이런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인정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맞아요.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든요. 예. 결국 형량도 그렇고 또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인정 여부도 그렇고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 교수님, 정말 저도 좀 걱정되는 것이 안인득 사례처럼 그래, 얘 사이코패스, 이자는 사이코패스, 뭔가 좀 불안정해, 심신미약 인정,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감경 사안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그 나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난 살아오는 동안 14번이나 지금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출소해서 제대로 살 생각 안 하고 결국 6개월도 안 됐는데 2명의 여자를 또 죽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갱생 불가를 판정하는데 사이코패스 판정이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 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정이 나온 거 보면 지금 결국은 재판 절차도 사이코패스적인 특성 때문에 악용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 변호사한테 나 변호사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뭐 정말 뭐 대인배인 척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하면 온 언론사에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시 재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그 선택, 본인의 주장은 정말 본인이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위배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정말 악성 이제 어떤 성격적인 문제다. 예.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0대 여학생 뒤에서 몰래 소변을 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법 시작하겠습니다. 이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의 사연인데 이거 참 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숨지도록 방치한 청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청년의 아버지는 목욕을 하다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 약 8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청년은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에 숨집니다. 이 수사를 하던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이 청년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 일단 손 변호사님. 그래서 뭐가 됐든 아버지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진짜 세상을 떠났다는 건데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죽음을 방치했다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오히려 방치해서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심이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고요. 예. 또 그럼 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4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 당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퇴원하면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돈이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돌보다가 결국은 이런 참 비극이 벌어지고 예.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만 원만 빌려주세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정말 생활고에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서 자기 막내 삼촌한테 막내 작은아버지한테 방금 쌀 좀 사게 저 2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년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공장에 다니던 아버지가 지난해 9월에 뇌출혈로 쓰러졌고요. 아버지 상황이 많이 심각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이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마비가 와서 누워만 있으면 이게 욕창이 생기니까 예.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몸을 바꿔줘야 맞습니다. 되고요. 대소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고 체액을 배출하는 관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팔다리가 마비되면 안 되니까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주 간병의 정말 중증인 거죠. 필요한 중증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군대에 가려고 휴학을 했다가 뭐 일은 하고 있었지만 병원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월세 내고 뭐 가스비 내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문자처럼 쌀이라도 사기 2만 원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저런 메시지까지 삼촌에게 보냈고요. 뭐 집주인에게까지도 10만 원을 빌려달라.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도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래도 그 막내 삼촌도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는데 뭐가 됐든 자기 형님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카의 그런 부탁 계속 들어주다가 또 막내 삼촌마저도 두 손을 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시
이 형제가 그렇게 왕래가 잦지는 않았어요. 음. 그런데 왕래가 없던 형을 위해서 이 퇴직금 중간 정산에서 아이고야. 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또 아내가 알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삼촌 집에도 가정 불화가 시작이 그러겠네요. 됐는데 당시 실제로 이 삼촌 집에도 10살 안 된 아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들 입장에서는 퇴원을 시켜야겠다, 아버지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4월부터 집에서 간병을 하게 되는데 간병도 참 힘들었어요. 이거 그 아버지가 이제 거동을 못 하니까 콧줄을 넣고 여기서 이제 죽 형태의 식사를 넣고요. 또 대소변 치우고 2시간마다 자리 바꾸고 계속 주물러야 되고 이걸 20대 초반의 청년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저도 뭐 개인적인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이 사실상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 간병의 이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한 건지 저도 참 조금은 저 청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아는데 이제 저야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기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지만 20대 청년 그것도 이제 막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 다 뭐 아무것도 이 삼촌마저 이제 손을 놔버리니까 뭐 전기세 전기요금 끊겨 뭐 다 끊겨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막막함, 좌절감 같은 것에 사로잡혔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 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아예 방에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이 아버지가 부르면 가서 또 이렇게 그렇죠. 영양식 주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겁니다. 자, 교수님 진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 이 사건은 정말 그 법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맨날 너무 관대한 처분 이렇게 이제 뭐 비토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그대로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 거 아닌가? 좀 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돌아가실 거를 뻔히 알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살인죄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것도 존속살인죄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려는 어떤 악의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버님이 맨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때, 정신이 들어오셨을 때 아드님에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악의가 있어서 죽이려고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도 예상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놔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촉탁살인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학대 치사가 있잖아요. 결국은 방임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사를 적용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면서 죄명이라는 게 이렇게 융통성 없이 적용돼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논쟁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아버지의 사실상의 그 유언을 듣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그 동안 자기 방에서 막 울면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이 아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또 놔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심신미약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에 적용해야 돼요. 이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맨정신이었을까요? 그렇죠. 살인죄는 100% 자유의지에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살인의 고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쩌지도 못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맨날 울고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럼 다른 세컨드 아웃, 다른 뭐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건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되는 케이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슬프다고 지금 눈물 난다고 그러시는데 양 변호사님 1심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1심에서도 사실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하는 예, 흔적이 예. 보여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존속살해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성년이기 때문에 22세면 성년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신 문장을 보면요.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도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건 소극적으로는 의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판결문 자체가 재판부도 너무나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심에서 정상 참작을 했을 때 최하 5년이거든요. 그보다도 1년 낮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보도가 처음 나가고 나서 뭐 여기저기에서 이거는 재판부가 좀 제대로 좀 판단해라, 선처를 해달라 막 이런 청원이 막 쏟아졌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자, 손 변호사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피고인의 항소가, 아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즉 1심의 징역 4년형 유죄 판결이 옳다라고 항소심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지극히 이제 어떤 법리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그냥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여자아이들 치마 들치고 사진 찍는 소아성애자는 재범인데도 집행유예 주면서 왜 이런 일에는 징역 4년이냐? 이게 뭐냐 지금?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굳이 그 댓글의 취지를 좀 따라가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당연히 성범죄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중대한 범죄이고 엄벌해야 됩니다만 사람의 생명은 사실 그 어떤 법익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법원은 두루두루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화나서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건 또. 예? 그냥 화가 나서 30대 남성이 일을 벌였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밤 11시경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로 들어가서 그 아파트 놀이터 이 벤치에서 이어폰 끼고 음악 들고 있는 여학생의 등 뒤에서 소변을 봅니다. 뭐야 이게. 소변을 보는가 하면은 또 다른 때는 자기 일하는 곳에서 원래 일하기로 했다가 이제 오늘 안 나와도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또 화가 난다고 근처에 지나가는 여학생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그 가방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보통 이제 이 반려견들 이렇게 산책 나가면은 막 전봇대 같은데 소변 놓잖아요. 네. 약간 저는 그 생각 이게 뭔 심리일까요 이게 도대체? 뭐 이 사람은 사람, 이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예,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심정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 어린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린애들을 심지어는 피해자가 2명인데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뭐 침을 뱉은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의아하지만 놀이터까지 뒤에 따라가서 숨어서 기다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소변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성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소변이 마려워서 어쩔 수 없이 참지 못하여 놀이터에 잠깐 들려서 소변을 누우면 떠났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니라 한참 동안 뒤에서 은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후닥닥 이제 도주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의도가 분명한데 정말 엄벌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막으로 CG로 나가고 있지만 자, 백 기자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10대 여학생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냄새도 나고 좀 축축해서 봤더니 그게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뭔가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뭔가 이상해서 느낌이 정수리를 만져봤는데 괜찮았다. 그래서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옷도 두꺼워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남성 한 명이 튀어나갔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옷이랑 머리카락을 보니까 젖어 있고 냄새를 다시 맡아보니 아무래도 소변인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더럽고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 지금 미꾸라지 님이 강아지들도 대소변은 패드에다 싸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자, 이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피해자도 예. 두 명이고 일단 가방 잡아당기고 뭐 침 뱉은 거는 폭행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폭행죄 부분은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이 됐고 남아있던 부분은 이제 몰래 뒤에서 소변을 본 그 강제추행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그럼 1심, 2심 재판부는 좀 판단을 어떻게 했나요? 1, 2심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당시에는 몰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더럽고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예.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손 변호사님, 대법원까지 갔다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즉, 이 행위, 소변 본 행위를 그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것도 왜 이렇게 또 달라진 건가요? 아마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당시에 이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갔었을 때는 그냥 소변인 것만 알았으니까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쁠 만한 행위는 맞지만 성적인 어떤 걸로 연결시키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봤다는 건데, 근데 저는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게 중간간이라는 범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가 그럴 때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피해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법률로도 그런 범죄가 있는데 왜 그때 피해자가 그러네요, 인식 못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이 무죄 판단했는지 그게 오히려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대법원이야 이제 오케이 1,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지금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지금 다 그러고 계세요. 모르면 피해를 당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는 아니었겠으나 어쨌든 이런 사건이 만약에 영미권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뭘로 어떻게 처벌할까? 미성년자, 그것도 불특정 미성년자 한 명이 아니고 2명 복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섹슈얼 허래스먼트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소변도 누고 그다음에 침도 뱉고. 음. 그러면 이건 굉장히 엄벌이죠. 일종의 이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취급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2일 새벽 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가는 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내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심지어 둔기로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들 부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자 다시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은 2019년 이후 6번이나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 결국 남편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재판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내의 선처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법원을 나온 지 38일째 되는 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자기를 용서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합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족을 처벌하길 주저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칫 보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제주 선원 아내 살인 사건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의 허점을 다룹니다. 자,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용서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뒤에 자신을 용서한 그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자, 백 기자. 일단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무수하게 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러 번 많이 때려서 신고도 여러 번 됐었고 경찰도 6번이나 왔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를 결국엔 살해합니다. 이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고 이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왜 도대체 아내한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해서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에 욱해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그 폭행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단순 폭행이 아닌 거예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이랄까요? 지금 화분이 깨져 있는 거 보죠. 무슨 얘기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머리에 화분을 집어 던지고요. 세상에. 뭐 손으로 얼굴, 머리 이렇게 때린 것은 뭐 수도 없고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위협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이 둔기를 이용해서 2대나 아주 박살을 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전력, 처벌받은 전력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사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향해서 화분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당장 그거부터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네, 그 여러 가지 폭행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남자가 금주 서약서를 쓰고 술을 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또 술도 덜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힌 게 이제 빌미가 됐습니다. 예, 결국에 혐의가 있었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38일 만에 결국 아내를 살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손 변호사님, 뭐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지만 저희 남편 용서하겠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즉 폭력범죄의 이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은요, 이제 일반 참작 사유가 있고 또 주요 참작 사유가 있는데 그 주요 참작 사유 중에 하나가 처벌 불원이에요. 즉 피해자가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저 용서했습니다. 뭐 선처해 주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형량뿐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 여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참작 사유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무조건 다 집행유예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판단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취지는 뭐 동의해요. 피해자가 용서했다는데 또는 피해자가 용서하면서 뭐 다른 대가를 받았다는데 그거를 반영해 주는 건 맞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유형과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가정폭력범죄라면은 오히려 이걸 내가 끝까지 엄벌을 요구했을 때 나중에 더 크게 버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본인의 좀 진위와 다른 용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현재 구조는 그런 상황을 좀 오히려 일부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셔가지고 제가 진짜 좀 뭐 말씀을 여쭙기도 좀 그런데 교수님, 네. 교수님이 그동안 사건 반장이든 다른 어떤 매체에서든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셨던 게 바로 이런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그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 가해자고 지금 6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망치로 사람을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폭행치상도 있고 뭐 지금 특수가 들어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 거주지에 두 남자가 살았어도 그렇죠. 네, 집행 모르는 뭐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뭐 룸메이트가 살았어도 지금 집행유예를 내렸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게 결국에는 아내와 남편이었다라는 게 결국 함정이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이제 법관들은 교육을 받을 때 가정폭력은 반의사 불벌죄다라는 걸 교육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폭력 사건은 뭐 아내가 이제 고소를 했다가도 취하를 하면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런 틀 속에서 지금 아내의 처벌 불원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지금 징역이 나왔어요. 1년 6개월. 그러면 그대로 갔었으면 분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벌 불원 한다고 집행유예로
그 결국은 6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그 집으로 결국 가해자를 돌려보낼 때 그러니까요. 대체 얼만큼 큰 용기로 안 일어날 거다 이 일은 그런 확신을 재판부가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반문의하고 싶네요. 예. 네. 아니, 교수님 진짜 아니 우리 가족 여러분 그 진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요 가정 폭력 뭐 그리고 뭐 처벌 불원 뭐 살해 이런 검색어 넣어서 한번 기사 검색해 쭈루룩 나옵니다. 쭈루룩 나옵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에 아내 폭행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처분 받았던 남편이 이 아내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이 교수님 진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사실은 파트너 폭력으로 죽어 나가는 여자들이 1년에도 사실 맞습니다. 100명이에요. 부인에 한정하지 말고 만약에 이걸 동거녀 뭐 전 애인으로 확장하면 훨씬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혼인신고된 부부 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만으로 가정을 보호해주는 철학이 담긴 이런 형사사법제도로 언제까지 이거를 결국은 뭐 가해자에게 관대한 그래서 맞더라도 가정이 유지되는 게 더 예.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취급할 건지 정말 좀 호소를 하고 싶네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맞는 것처럼 아내가 맞아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내는 맞아도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뭐 이거는 꼭 뭐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뭐 요즘 뭐 매 맞는 남편들도 있으니까요. 같은 얘기겠죠. 자, 양 변호사님, 이 반의사 불벌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설령 유지가 되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게 있고 보호하는 쪽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 그러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끝까지 정말 독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해야만 처벌이 되느냐 그리고 보호장치가 없느냐 예. 이런 고민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물론 이제 1336에 신고를 하면 쉼터까지 연결해주는 피해자 보호센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 만들고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피해자가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해자를 쫓아내야죠. 맞아요. 피해자는 뭐 이게 주거의 뭐 소유주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이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가해자를 접근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서 자막으로도 나갔는데요. 1366번으로 꼭 신고를 하시고 긴급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5살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서 중태에 빠뜨린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1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계부는 아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뇌 손상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5살 아들을 때리고 학대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안대교를 달리던 택시에 낙하물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8일 부산시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었던 택시. 갑자기 앞유리에 무언가 날아와 부딪힙니다. 택시 위로 떨어진 물체는 교량 보수를 위해서 쌓아둔 공사 자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낙하물 방지망이 바람에 찢어져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타고 있던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크게 다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와, 손 변호사님,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좀 무섭네요. 무서워요.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아찔했습니다. 이제 정오경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승객하고 운전자 2명이 탄 택시가 광안대교 달리다가 이렇게 파이프가 떨어져서 저런 일이 생긴 건데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 택시
운전자는 유리창 파편이 이제 손에 박혔고요. 또 승객은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자칫 정말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부산시설공단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낙하물 방지망이 있었는데 그 방지망이 바람이 세가지고 찢어진 상태였다. 거기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먼저 찢어져 있다가 저 낙하물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저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이 방지망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진 건지 여부에 대한 좀 선후 관계도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 보통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런 구조물이 차 이 뭐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아유 막 지금 말하면서도 좀 끔찍한데 정말 저거 진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런 파이프 같은 게 특히 위험해요. 보신 것처럼 맞아요. 파이프가 영화에 그게 자주 동원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도 훨씬 더 주의를 많이 기울였어야 될 그럴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 5살 아이를 폭행해서 뇌출혈했던 이 사건, 이거를 백민경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사건인데 처음에 어떻게 학대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직접 취재를 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 신고 자체를 계부가 했었습니다. 계부가 아이랑 놀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 왠지 뇌출혈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서 두피에서 1cm의 상처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양쪽 볼과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건 학대가 아니냐 하면서 당시에 이게 사고인지 학대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 제가 취재했던 게 지난 6월인데요. 지금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한 형사들 덕분에 한 시민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남 홍성 택시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가온 여성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를 우연하게 보게 된 형사들이 현장을 덮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7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때마침 이동 중이었던 형사들이 경기도 번호판을 달고 있는 택시를 수상하게 여기고 쫓아와서 이 범죄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 원 가까이를 건네려 했던 여성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수 태연 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태연 씨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도되며 투기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악플러들에 대해서 벌금형 처분을 내렸음에도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글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또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 태연 씨가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내가 투기를 했다고 하면서 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라는 거죠. 이 기획부동산 사기의 피해자이다라는 건데 네티즌들 중에 일부는 뭐 그거와 별개로 어차피 이거는 애초에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비난을 했고요. 소속사 측에서 그러한 그 일부 주장에 대해서 강경 대응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또한 그러한 네티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소하겠다. 17일까지 제보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 기자, 이 택시 그 보이스피싱, 야, 진짜 이게 딱 어떻게 알고 그걸 잡은 걸까요? 이 촉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충남 홍성에 있는 한 교차로였는데 경기도 번호판을 탄 택시가 들어온 겁니다. 외지 택시가 들어올 때가 아닌데 택시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던 형사님들 아주 베테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고 싶어서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 이 택시가 멈춰 섰고 세상에. 한 남성 승객이 내렸고 또 종이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왠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걸 건네는 현장을 바로 덮쳤습니다. 이 종이 가방 안에 있던 거는 현금 2,700만 원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 같으면 충남에 경기 택시가 오면 되게 신기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CCTV나 하면 인공지능으로 형사를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관광지도 아닌데 왜 외지 택시가 오지? 아하, 관광지도 아닌데. 예. 그리고 내리자마자 저 이제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가 주변 경관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배송책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었던 걸 감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적발한 건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저 범인으로 검거된 사람이 70세였는데 이 범인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잡아서 돈을 뜯기는 바람에 빚을 진짜요? 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 갚으려고 보이스피싱에 또 가담을 했던 겁니다. 아, 교수님. 네. 저는 그러면 좀 동정이 안 가는데요? 너무 슬프네요. 예. 네. 뭐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중간에 전달책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진짜 범죄를 평생 안 저지른 지금 이 70대 할아버지 같은 이런 이제 전달책들이 굉장히 유인이 많이 맞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가담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엄벌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제일 이제 그 뭐 주범을 잡도록 어떻게든 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은요, 지난주 이 손소 변호사님 책 사람이 싫다. 이거 이벤트 당첨자 소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당첨된 분 10분 뭐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손 변호사님 고향이 어디냐 이게 질문이었죠. 정답은 인천이었습니다. 예. 네. 대구장. 예? 예, 제 고향 인천입니다. 아, 예. 자랑스러운 인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또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이 당첨되신 분들 몇 분 사연을 좀 전해드릴 텐데, 이 강정민님, 우리 신랑이 손수호 변호사님 좋아해요. 그 박혜진님, 책을 강력히 원합니다. 손수호 당신 사건반장 영원히 출연해. 아, 예. 자, 그리고 진이 618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손수호 변호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아, 이거 진짜 한번 누가 이렇게 딱 그 테이프를 끊으면 이게 계속 전염이 되나 봅니다. 자, 이거 자, 이수정 교수님의 진짜 신간인데, 아, 이거 갑자기 제가 아무튼 이수정 이다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거를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손수호 변호사님 쏘라고요? 10건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예? 저는 11권. 야, 너무 멋지다, 진짜. 진짜 짱이다, 진짜. 야, 정말. 야, 진짜 제가 그 감동을 받아서 말도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내야죠.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어떤 특정 영화 배우의 팬이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했으면 내가 돈이라도 내겠다라고 한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남자 배우가 누군지를 적어서 저희 이메일로 saban@jtbc.co.kr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어렵네요. 네, 네.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인천, 부산 이런 걸로 해주시죠. 11권이나 걸으셨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 패널 출연자 뜯어먹는 방송 사건반장.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태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건 뭘까요? 네, 태국의 한 골목길입니다. 노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야.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죠. 깜짝 놀란 노인. 건물 벽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뭔가를 가까스로 피합니다.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날아온 건 다름 아닌 콘크리트 외벽입니다. 세상에. 옆에 있던 백화점 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진 건데요. 크기도 크고 한눈에 보기에도 꽤 날카로워 보여서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였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르신 괜찮아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아직 있잖아요. 놀라셨구나.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놀라가지고. 네. 사고 직후 지금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다친 데 없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백화점 천장이 무너졌으니 수리를 해야 되는데 백화점 측은 지역 당국에 사고 소식을 알리고 임시로 천을 덧댄 뒤 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가죠. 이건 또 뭘까요? 도로를 달리고 있던 스쿠터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뛰어내립니다. 뒤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뛰어서 옆 차선으로 가는데요. 달리고 있는 다른 스쿠터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바짝 붙어서 운전자 옆에서 뭔가를 하고는 바로 도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영상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스쿠터 운전자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저 남성 스쿠터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겁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 역시도 잘 몰랐다고 하는데 경적을 울려서 이 스쿠터 운전자에게 절도 상황을 알렸고 운전자는 근데 결국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이때 경적 소리를 들은 절도범 일당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운전자를 보고 스쿠터를 멈춰 세웁니다. 해코지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지금 소리 내지 말라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겁니다. 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 절도범들은 당시 여러 대의 스쿠터를 나눠 타고서 무리지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스쿠터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훔쳐간 두 사람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 근데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까 이수정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배우 송중기 씨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탈락이에요.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예, 남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은색 티셔츠 입은 남성 위쪽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전화기 모양 만들어 보이죠? 아마 이제 건물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화 걸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누구랑 지금 수신호를 하는 걸까요? 저 남성이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 저 아파트에 감금된 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여성이 이 동거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총으로 위협까지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 베란다 뒤쪽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눈치를 살피던 피해 여성이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적어서 이 메모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렸고 그 메모를 저 남성이 발견한 겁니다. 메모지를 적어서 던졌고 그걸 받아서 네, 근데 혹시라도 저 남성이 도와줄게 이러면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수신호로 전화하겠습니다 라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여성 구조가 됐습니까? 예,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 피해 지금 여성을 감금한 남성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 2명까지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목격자 그리고 현지 경찰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Dogs were everywhere. It was chaos. It was sort of surreal. It was like a movie. Police will allege that they've located a loaded firearm along with precursor chemicals and manufacturing equipment for the manufacture of methamphetamines. 네, 저 가해 남성은요, 사람을 납치하고 상해를 입힌 것까지 해서 무려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후에 자신의 메모를 받아준 남성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호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현장은 또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제가 봤을 때 무슨 수신호로 뭐 위기를 벗어났다 이런 외신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소녀가 차창을 통해서 보낸 수신호를 통해서 경찰이 이 소녀를 구했던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황이 엄지손가락을 접은 상태에서 네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수신호가 가정폭력이라든가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진짜요? 도와달라라는 신호였고요. 이 신호를 차 안에서 납치당했던 소녀가 보낸 거고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납치범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 좀 부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거를 목격한 운전자가 이 수신호를 알아채리고 경찰에 범죄 가능성을 신고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저 신호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좀 널리 알려져서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야, 그런데 그 교수님 이 수신호 좀 보고 어떤 좀 생각 드셨어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주 저희도 이제 좀 널리 퍼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은 여기서는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국 허베이성의 칠왕다오시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 길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발은 움직이지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아이스링크죠? 아닙니다. 그냥 길이고요. 그냥 이 평범한 도로인데 길바닥이 온통 얼어서 얼음판인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이 지역 기온이 영하로 한참 밑으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꽝꽝 얼어버렸는데 강풍까지 부는 바람에 저절로 바람에 떠밀려 빙판길을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아이고. 이 아이가 빙판길을 걷다가 빠당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마는 있어요, 겁니다. 지금? 예, 아이가 일어나려고 애를 써보는데 여기 좀 내리막길이었나 봐요. 아버지 역시도 뒤로 밀려나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한참 현장을 미끄러져 내려가던 아이 얼음 위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와 함께 종종 걸음으로 눈 쌓인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저 영상은 누가 찍었을까요? 함께 가던 아이 어머니가 뒤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저 어머니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영상을 찍었을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아빠는 그냥 계속 자기 가던 길 가고 엄마는 또 그걸 또 찍고 앉았고 부모들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뭐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주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겠죠, 부모들이. 그랬을까요? 자식을 너무 강하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독수리 아닌가요? 네, 대머리 독수리 한 마리가 호수에서 펄럭펄럭 날개를 퍼덕이고 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물길을 헤쳐나가는 게 꼭 저병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수영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더 놀라운 건 대머리 독수리가 지금 수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힘겹게 날갯짓을 하면서 풀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발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독수리라고만 해주세요. 그냥. 독수리한테 좀 미안하네요. 뭘? 독수리가 지금 잉어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네. 사냥했던 거예요, 방금? 네, 잉어를 사냥한 뒤 발톱으로 부여잡고 온 겁니다. 와. 이 영상을 촬영한 여성은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데 날지 못하니까 처음엔 다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발톱으로 거대한 잉어를 낚아서 호수로 헤엄쳐 온 거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다친 거 아니야 했는데 세상에. 아니 근데 진짜 저 신기하네요, 진짜. 예, 저 독수리 무게가 3에서 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잉어의 무게는 약 9kg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기 몸보다 무거운 물고기를 끌고 오느라 저렇게 퍼덕퍼덕거린 거죠. 독수리가 물에 빠지면 깃털에 물에 잠기기 때문에 호수에서 물고기 사냥을 하면 꼭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참 동안 풀밭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독수리. 나중에는 저 커다란 잉어를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정말 놀랍다. 독수리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조차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러시아로 가보시죠. 댕댕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네, 검은색 레브라도 한 마리가 창가에 서 있습니다. 이름이 유노나라고 하네요. 호기심 많은 성격인지 한참 동안 창밖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Лёнь, ты посмотри, что творит-то. Птичка. Леночка, нельзя птичку трогать, посмотри, а. Давай я тебя заберу, что тебе помочь, Лёнь, что с лапками. Ой, Оль, короче, я буду тут обрабатывать птицу. 비둘기 다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찾아왔는데 이 갑자기 날아온 비둘기가 궁금한지 유노나가 냄새를 맡으려고 하자 견주가 말립니다. 이후 견주가 비둘기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를 해줬는데요. 비둘기를 다시 하늘로 되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창문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발이 낫지 않은 건지 아니면 떠나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처럼 창문 밖으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둘기를 유노나 옆에다가 데려가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비둘기가 지금
윤호나의 품속으로 안기는 상황인데요. 예, 윤호나도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온 비둘기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래도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비둘기 윤호나의 품이 따뜻한 모양인지 유리창을 잡고 서 있는 두 발 사이에 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사반 이메일 주소 다시 한 번만 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자, 과연 이수정 교수님이 좋아하는 그 남자 배우 송중기 씨 아닙니다. 11분입니다. 12분 아닙니다. 보내주십시오.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더 놀라운 빈틈없이 새롭게 스마트한 세상을 완성하다. The smartest ever. The new Volvo XC60. 관리받으면 사는 게 좋은 점? 어렵고 귀찮고 바빠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 투자 쉽게 알아서. 핀트 AI help you? 교수님, 근데 어떤 매체에서는 또 송중기 씨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힌트 손 변호사님 아시죠? 네네. 힌트. 세 음절 중에 하나만. 성별을 그냥 알려줄까요? 너무 쉬워지나요, 그러면? 성별? 성씨. 성씨,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이 그럼 네네. 성씨 오늘 뭘로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거 네네. 그 성적 정답. 네,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네. 예, 다양할 수 있죠. 김씨입니다. 김씨.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흔한 예, 아무튼 네. 알아서 하세요. 자, 사랑하는 사방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